안녕하세요. 이야기 상자를 진행하는 작가 폴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밤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글은 영화 감독 박찬욱이 쓴 몽타주라는 이야기 모음집인데요. 아마도 몽타주라고 하면 여러분은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용의자를 수배하기 위해 만드는 합성 사진을 제일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이런 뜻 말고도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따로 촬영한 여러 장면을 이어붙여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영화적 기법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박찬욱 감독의 컬럼과 에세이, 셀프 인터뷰, 제작 일지 등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종류의 글들이 박찬욱 감독이라는 인간 혹은 그의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라는 뜻으로 이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05년에 마음산책에서 출간한 것입니다. 올해가 올드보이가 개봉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고 하니까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처음 올드보이를 봤을 때 그 놀라움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이전에 한국 영화에서는 그렇게 충격적인 장면이 없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복수 3부작을 비롯해서 자신만의 색깔이 아주 뚜렷한 영화를 찍어왔는데요. 작년에 개봉했던 헤어질 결심에서 그의 영화 세계가 절정에 달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관객이나 자본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러운 일인데요. 그런 스타일로 깐느박이라는 별칭을 가질 만큼 인정을 받았으니까 따로 더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가끔 박찬욱 감독의 학창 시절을 상상하곤 할 때가 있었는데요. 까만 교복을 입고 독재 정권 시대의 중고등학교를 다녔을 그가 어떻게 이토록 창의적이고 유니크한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영화적 힘은 유행이나 대세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꾸려나가는 데에서 생겨나는데요. 친절한 금자씨에 나왔던 명대사 너나 잘하세요는 그가 보냈던 무명 시절에 시나리오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참견하는 영화 관계자에게 박찬욱 감독이 실제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쓰는 시나리오마다 번번이 퇴짜를 맞으면서도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박찬욱 감독이 지금의 박찬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흥행에 성공하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써야만 한다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유니크한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한 그 정신에서 비롯되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 안에서 생겨난 자신만의 방식을 그 무엇에게도 넘겨주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도 하나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도 무엇보다 우리 스토리텔링,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을비가 내린 후여서 바람이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많이 웃고 건강하십시오. 이야기 읽어드리는 것과 함께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가훈.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말해두거니와 내 딸은 어느 모로 보나 특출한 아이가 아니다. 앞으로 내 딸이라고 계속 적는 건 좀 아동 비하적이고 실명을 부르는 건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냥 가명 종파리로 표기하기로 한다.
초등학교 2학년에 이미 스와힐리어로 아침 인사를 한다거나 인터넷에 죽어도 조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를 만들거나 하지 않는 걸 보면 안다. 종파리에게 특별한 게 하나 있다면 곽경택 감독의 딸과 친구 사이라는 점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은 특별하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제식 훈련. 잘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교육이라고 부르는 그것의 혜택을 아직 덜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왜 모든 어른들이 저녁 9시에 만화 번호를 보지 않고 월드컵 중계만 보는지 알 수 없어 한다. 작년, 그러니까 1학년 때 종파리는 가운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받아왔다. 뭐냐길래 없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어느 집구석에나 그것 하나씩은 있게 마련이라고 하셨다며 3시간 동안 놀 준비를 시작했다. 하나 짓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다. 국리 끝에 떠오른 한마디, 미워도 다시 한번. 얼마나 좋은가 그 말. 식구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머리 터지게 싸우고 나서도 돌아서서 조용히 이렇게 읊조릴 수 있다면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데 잠시 후 그 말을 영화 포스터 말고 어디 다른 데서 본 것 같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고민하기를 또 몇 시간. 종파리 아빠는 결국 알아내고야 말았으니 바로 어느 잡지에서 본 거창 고등학교 어느 교실의 그뿐이었던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가운을 표절할 수는 없는 일. 몇 시간 후 마침내 나는 이런 문장을 백지에 적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 아니면 말고 나는 말했다. 뭐든지 멋대로 한번 저질러 보는 거야. 그랬는데 분위기 썰렁해지면 그때 이 말을 쿨하게 중얼거려 주는 거지. 종파리는 정말 좋아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본래 아이들이란 늘 멋대로 한번 저질러 보고 싶어 미치는 인종이 아니던가. 하지만 역시 어른은 달랐다. 이튿날 종파리는 선생님께서 세상에 뭐 이딴 가운이 다 있냐며 새 걸 받아오든가 아니면 뭔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어오랬다고 전했다. 나는 한번 정한 가운을 물을 수는 없다면서, 즉 이 일에만큼은 아니면 말고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덧붙였다. 현대인들은 자기 의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오만한 태도. 세상에는 의지만 가지고 이룰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닥쳐오는 좌절감을 어찌할 것이냐.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고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땐 툭툭 털어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이 경쟁 만능의 사회에서 참으로 필요한 건 포기의 철학, 체념의 사상이 아니겠느냐. 이 아빠도 복수는 나의 것으로 내 친구의 아빠가 만든 영화를 능가하는 흥행신기록을 세우고 싶었으나 끝내 그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성적으로 끝마쳐야 했을 때 바로 그렇게 뇌까렸던 것이다. 아니면 말고. 선생님이 결국 그 설명을 납득했는지 또는 납득은 못해도 체념의 사상만큼은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새 가운을 받아오라는 요구는 더 없었다. 아니면 말고는 당당히 우리 가운으로 정착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 후 1년, 바로 오늘 나는 새 가운을 짓고 싶게 만드는 사건을 당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할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장난감 종을 가지고 놀던 종파리가 달려와 말했다. 아빠, 이 종은 2가지 소리를 낼 수 있다? 아빠 바빠. 그때 종파리가 내게 보여준 행동을 평생 잊지 못하리라. 그녀는 한 번은 종을 그냥 흔들어 맑고 고운 소리를 들려주더니 다음엔 손바닥으로 몸통을 감싸지고 흔들어 밉고 탁한 소리를 들려주었던 것이다. 아뿔싸, 우리가 소리가 아니라고 들은 소리조차 소리로 들어주는 아이의 너그러운 귀여. 놀라워라.
양달의 찬란히 드러난 아름다움만 보지 않고 응달에 초라하게 묻힌 추함마저 볼 줄 아는 어린이의 현명한 눈이여. 이제 대대로 나의 후손들은 초등학교 1학년 가온 숙제에 이 한 문장을 적어갈지어다. 두 가지 종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자. 월드컵. 지난 2달 이 고백을 과연 꼭 해야 하느냐를 놓고 무척 망설여왔다. 내가 저지른 엄청난 죄악을 굳이 내 입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과연 이 양심 선언을 통해 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 말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조국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친지들 낯을 바로 보기가 힘들었다. 결단의 일요일, 나는 20년 만에 성당에 갔다. 신부님이 물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 입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주께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그러우십니다. 얘기하세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그렇다면 설마 월드컵 경기들은 보셨겠죠? 사실은 단 1초도. 오 주여. 그렇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아니 어쩌면 지금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인지도 모르지만, 나는 축구, 특히 월드컵 경기가 싫다. 왜냐고는 묻지 마라. 그건 당신들이 내 최근 영화에 무관심했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난 그저 발로 공을 몰아 구멍에 집어넣는 놀이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만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뿐이다. 다른 나라에서 했다면, 또는 한국이 일찌감치 탈락했다면 고작 무관심한 정도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홈그라운드에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무관심을 넘어 싫어하기까지 하게 되었다. 그건 당신들 모두가 축구 얘기만 하고 나하고는 전혀 안 놀아주었기 때문이다. 재미난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는 무슨 약속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극장에 볼만한 영화가 안 걸렸기 때문이다. 처음 보는 놈들이 내 차 지붕에 올라가서 막 발을 굴러댔기 때문이다. 잠도 못 자게 경적을 울려댔기 때문이다. 나 고독했다. 학교에서 따당하는 애들의 심정이 뭔지도 알게 되었다. 정상인들은 모른다. 음지에만 숨어 살아가야 하는 이 민족 반역자의 두려움을. 친일파의 죄책감이 이랬을까? 부역자의 공포가 이만큼이었을까? 급기야 어느 날 밤 나는 월드컵이 싫어요 라고 절규했다가 입이 찢어지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월드컵 기간에 맞춰서 꼭 안 가도 되는 외국 영화제를 일부러 다녀왔던 것이다. 유럽이나 남미는 한국보다 더하니까 비교적 축구를 덜 좋아하는 미국을 골라서 다녀왔다. 그러나 세상은, 아니 안정화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지금쯤은 탈락했겠거니 하고 귀국하는 날, 진검사 받고 공항 로비로 나오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저 유명한 골든골을 넣고 있었다. 다 끝났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지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집에 오는 길에 마주친 붉은 무리의 눈빛은 살벌했다. 뭐라고 그들이 외칠 때 알맞은 박자로 손뼉을 쳐주지 않으면 몰매를 맞을 것 같았다. 결국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인적 드문 골목만 찾아 도둑처럼 집에 숨어들어야 했다. 서울역 앞 노숙자들처럼 버려진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이 나라 국민도 아니고 내게는 휘날리는 태극기를 우러러볼 자격조차 없었다. 그러나 한 가닥 위안이 있다면 아내도 축구에 무관심하다는 점. 부부의 결속력은 그 시련의 계절을 맞아 오히려 강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마저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으니
독일과의 4강전을 나 몰래 시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눈물로 호소했다. 당신은 별도 없어? 흐흐흑. 어떻게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고 멸시한 저 무리에 가담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나를 또 한 번 낙담케 하고야 말았다. 동네 사람들이 9살 난 우리 외동딸을 가리켜 월드컵도 안 보는 집 아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댄다고 했다. 더 이상은 버틸 재간이 없었다. 항복하기로 했다. 마침내 고백성사를 결심했다. 존경하는 신부님과의 대화는 이렇게 끝났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형제여, 이건 그리 쉽게 용서될 사안이 아니군요. 보석으로 월드컵 전 경기의 재방송을 3번씩 보도록 하세요. 글이 지면에 나가고 나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2002 한일 월드컵 사료 편찬위원회의 멤버가 되어달라는 내용이었다. 정몽준 회장께서 이런 자도 하나쯤은 끼워줄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는 것이다. 그 담당자 아저씨가 어찌나 못살게 구는지 결국 내가 졌다. 여러 차례 회의에 나가야 했다. 저명인사 여러분이 토론하시는 동안 또다시 고독했다. 회의 자료로 받은 서류에 숱한 낙서를 한 끝에 결국 두꺼운 책 2권이 출판되었다. 그 책 크레딧에 보면 내 이름 정말 있다.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 인터뷰. 이번 영화는 왜 그렇게 대사가 적은가요? 지난번 영화 때 너무 많은 인터뷰를 당했기 때문이죠. 사실 복수는 나의 것 각본을 쓴 건 공동경비구역 JSA를 만들기 한참 전이다. 하지만 생각건대 여러 각본 중에 하필이면 그걸 고른 데에는 분명 과다 인터뷰 신드롬이 크게 작용했다. 퇴고를 거듭하면서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대사들마저 많이 날아간 것도 다 그 탓이다. 이번 영화가 과묵해서 좋다는 비평도 덜어 있지만 사실 그건 내가 들을 칭찬이 아니다. 다 그때 제게 말을 많이 시켜주신 기자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베를린 영화제 같은 데 간다 치자 덴마크에서 칠레까지 가지가지 나라에서 온 기자들을 만난다. 하루에 30명을 상대하다 보면 주크박스가 된 기분이 든다. 동전을 넣은 기자는 공목 선택 버튼을 누르듯 질문을 던진다. 진짜 판문점에서 촬영하셨나요? 그러면 나는 입력된 대답을 노래하듯 불러주는 것이다. 오, 기자 양반이요. 그런 일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굳이 이런 영화를 찍을 필요도 없었겠죠. 아, 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사진. 요즘 한국의 인쇄 매체들의 편집 디자인이 화려해지면서 그리고 영화 감독들까지 상품화되면서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만 찍어 내보내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점잖은 일간지마저도 가로등 아래 서서 담배 피우면서 창작의 고뇌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다. 말 안 듣는 배우나 스태프 때문에 고생해본 경험이 한두 번쯤 있게 마련인 감독들은 끽소리 없이 그 명령을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손을 들어 창공 저 멀리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빙그레 웃는 포즈까지 선보였던 거다. 그러나 진짜 괴로운 건 역시 말이다. 기자들은 복수는 나의 것에서 유괴범을 청각장애인으로 설정하신 이유는 이렇게 묻지 않고 꼭 복수는 나의 것에서 유괴범을 청각장애인으로 설정하신 건 세계와의 단절, 나아가 어떤 근원적인 소통 불가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죠? 라고 묻는다. 괴롭다. 그 말이 들렸다는 게 아니라 예술의 마법이 그런 말로 개념화되는 게 싫어서 그렇다. 신하균의 그 놀라운 청각장애 연기는 그런 말로 해명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
하지만 들린 말은 아니니 얼떨결에 한다. 사흘 뒤 신문 또는 잡지에는 이런 글이 실린다. 기자, 복수는 나의 것에서 유괴범 역할을 청각장애인으로 설정하신 이유는? 감독, 세계와의 단절, 나아가 어떤 근원적인 소통 불가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 달고 달아진 표현들, 상투화된 개념들, 진부한 해석들. 원래 기자나 비평가들이 제멋대로 하는 분석은 바로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유익하고 흥미로운 법. 그러나 감독 자신이 제 입으로 하는 이른바 연출 의도 설명은 그것이 마치 유권 해석인 양 여겨지므로 재미 하나도 없다. 다양한 해석의 드넓은 평은 그 한 구석에 새끼줄 쳐놓고 여기서만 놓으세요 하는 꼴이다. 아, 너무 많은 말을 강요당한 나머지 말을 미워하게 된 사나이, 그게 나다. 그러나 말에 질려 말없는 영어를 만들었더니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다. 나도 안다. 기자들은 죄 없다. 내가 그 입장이라도 별 수 없겠다. 복수는 나의 것의 주인공들이 그렇듯이 기자와 감독은 나름대로 다 억울하다. 이건 단지 말의 악순환, 말의 복수일 뿐이다.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다. 그렇게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어렵다. 첫째, 홍보의 기회를 거부하기 힘들다. 돈 된 사람들 눈치가 보인다. 둘째, 한 군데 나가면 다른 데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우리만 무시하냐? 이런다. 셋째, 뒤에서 기자들이 지가 무슨 은둔자 큐브릭이야? 비싸게 굴면 우아해 보일 줄 알고 이럴까봐. 기다리는 톰. 톰 웨이츠라면 기다리는 톰일 텐데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내가 보기에 이 톰은 아무 희망도 안 가진 자다. 희망은커녕 가사나 멜로디나 음색이나 모든 게 절망으로 가득하다. 그렇지만 그냥 심각하기만 한 게 아니라 유머가 또 대단하니 바로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 밥 딜런 풍의 소박한 포크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재즈, 록, 아방가르드, 민속 음악을 몽땅 아우르는, 따라서 차마 뭐라 분류하기 힘든 괴상한 노래를 부르는 이 자는 또 연극 배우, 영화 배우, 무대 및 영화 음악가이기도 하다. 짐 자무시, 프랜시스 코폴라, 테리 길리엄, 로버트 윌슨, 로버트 알트먼 같은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그는 소문에 의하면 대단한 술꾼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영화 피셔킹에 행여 거지로나 쇼컷의 알코올 중독자로 출연했을 때 모두 저격 만났다고들 했던 모양이다. 술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마찬가지로 술 좋아하는 나와 내 친구들 그룹을 다른 말로 하면 톰 웨이츠 팬클럽이다. 한 6년 전쯤 지금은 영화 감독이 되었으나 당시에는 팝 컬럼니스트요 FM DJ였던 이무영과 3인조라는 영화 각본을 쓰러 시내 어느 호텔에 든 적이 있다. 음악도 들어가면서 일하자고 그때 이무영이 톰 웨이츠를 가져왔던 것이다. 외국의 팝스타들이 방한하면 꼭 통역으로 불려가곤 했던 이무영은 오는 남녀마다 붙들고 톰 웨이츠를 아느냐, 그의 음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고 했다. 그러면 열이면 열 모두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딱 한마디 한다고 했다. 천재죠. 담배를 한 보루쯤 연달아 피우고 나서 부르기라도 하는 듯 완전히 쉰 목소리로 으르렁 대다시피 불러대던 그 노래들이라니. 결국 3인조 사운드 트랙에 그의 러시안 댄스가 사용되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인데, 어쨌든 그 운명적인 만남 이후 나는 그가 낸 모든 앨범과 유럽에서 발매된 해적판, 그의 곡을 다른 가수들이 다시 부른 곡만 모아서 낸 앨범까지 다 사모았다.
모두 합치면 30장에 육박하는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없는 살림의 한 아티스트한테 그 정도 돈을 쓴다는 건 여간한 정성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 가운데 한 장만 고르라면 물론 그래미 수상작 본 머신이지만 한 곡만 뽑아야 할 경우엔 가장 재즈적인 분위기를 냈던 블루 발렌타인 수록곡 미니애폴리스의 창녀로부터 온 크리스마스 카드다. 그러고 보니 이런 문장이 떠오른다. 톰은 미니애폴리스 창녀가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를 기다린다. 무성의 한 듯 감칠맛 나는 피아노도 피아노지만 사실 이 노래의 진짜 매력은 가사에 있다. 부른다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뇌까린다고 하는 게 맞을 정도로 높낮이 변화가 없는 멜로디지만 그런 소박함이 오히려 감동을 준다. 한심한 낙오자들의 비천한 인생을 묘사한 얘기지만 어떤 멜로드라마보다 아름답다. 이무영, 박찬욱 공역본으로 감상해 보시겠다. 찰리, 나 임신했어요. 지금 유클리드 거리 끝 9번가의 낡은 책방 위에 살아요. 마약도 끊었고 위스키도 안 마시죠. 남편은 트롬본을 불어요. 철도일 하는 사람이죠. 그이는 날 사랑한다고 해요. 비록 자기 아이는 아니지만 자기 아이처럼 키우겠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끼던 반지를 내게 주었어요. 토요일 밤이면 그이는 날 데리고 춤추러 나갑니다. 찰리, 당신 생각이 나요. 주유소 앞을 지날 적마다 당신 머리에 묻은 기름때를 떠올리죠. 아직도 리틀 앤서니 앤드 더 임퍼리얼스의 레코드를 간직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 전축을 훔쳐가 버렸죠. 열받을만 하죠. 마리오가 체포됐을 때 난 거의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식구들 하고 살려고 오마하로 돌아갔죠. 그런데 날 알던 사람들은 죄 죽었거나 감옥에 있더군요. 그래서 미니애폴리스로 돌아왔죠. 이제 그냥 여기서 살까 봐요. 찰리, 그때 사고 이후 처음으로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약 사는데 썼던 그 많은 돈들을 지금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중고차 가게를 하나 사고 싶어요. 차는 절대 안 팔고 그날 기분 따라 매일 바꿔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찰리, 내 처지를 솔직하게 말해 줄까요? 나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본도 불지 않아요. 그리고 있죠. 사실은 변호사 줄 돈이 당장 필요하거든요. 찰리, 난 요번 발렌타인데이나 돼야 보석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긴 말이 필요 없다. 그냥 내가 미국 감독이라면 이 제목 이 스토리 그대로 영화 하나 꼭 찍는다. 캐스팅도 끝났다. 이 앨범 재킷 뒷면을 보면 톰 웨이츠가 빨간 원피스 입은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는 사진이 있다. 뒷모습만 보이는 그녀는 한때 애인이었던 리키 리 존스인데 여자 톰 웨이츠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표적인 가수를 장녀 역으로 쓰는 것이다. 물론 찰리 역은 남자 리키 리 존스인 톰 웨이츠로 하고 감옥에 들어앉아 예대인한테 편지 쓰는 장녀의 심정, 돈 붙여 달라는 사정을 하려고 펜을 들었다가 비참한 심정이 되어버린 그녀는 행복한 거짓말만 잔뜩 늘어놓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용건을 꺼낸다. 그러고는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변변히 인사도 못한 채 서둘러 편지를 끝내는 것이다. 이 마무리 반전은 너무 웃기는 나머지 슬퍼지는 종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게다가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온 철부지 창녀가 꿈꾸는 행복이란 또 얼마나 하찮은가. 아마도 이 여자한테 여러 번 속아봤을, 그래서 사랑하지만 끝내는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이 노동자 A는 결국 또 돈을 붙여주고 말 게 뻔하다. 그리고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미니애폴리스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지.
이 노래 들을 적마다 주유소 지나면서 애인 머리에 기름때를 그리워하는 대목에만 가면 난 그만 울고 싶어지곤 한다. 이런 가사는 톰 웨이츠 아니면 못 쓴다. 달리는 택시 뒷자리에서 태어나 학교도 안 다니고 불황아로 청춘을 다 보낸 자 아니면 이런 거 못 쓴다.